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 주제 42번부터 시작할 거고요.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 그리고 독립운동 파트 이 기출 주제 부분 일제강점기하고 같이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이 부분도 빈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여기서 많이 문제를 낸다는 건데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네,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가겠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중국이나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벌이는 시대가 되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수탈하는 용도로 이 우리나라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의 방식을 또 다른 식으로도 바꾸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수탈이나 착취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좀 주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때 통치를 우리가 묶어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의 민족성이나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는 말살하는 통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걸 주입시키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그래서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하고 일본인으로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배경과 목적이 이쪽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의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여기서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부의 문제를 항상 외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일제가 경제 공황이 터지게 되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식을 씁니다. 이미 제국주의 팽창 정책으로 우리도 식민지화하고 있고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할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의 추가적인 거를 좀 얻고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또 수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주사변이라는 걸 또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한테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중국이랑도 사이가 좋지 않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연합을 해서 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항일이라는 목적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1931년의 일이죠. 중국을 침략하는 발판으로 쓰기 위해서 만주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고 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웁니다. 괴뢰국.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만주국이라고 있어요. 만주국. 이거를 괴뢰국이라고 하는데 괴뢰라는 단어 좀 이상하죠. 저 괴뢰는 그냥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꼭두각시라는 뜻입니다. 꼭두각시, 허수아비라는 거죠. 실제로 국가는 세워져 있지만 다른 나라의 입김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이런 걸 괴뢰국이라고 하죠. 독립된 어떤 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주국은. 이 만주 출신의 누군가를 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유명한 영화가 있죠.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런닝타임이 굉장히 긴 영화가 있는데 이 만주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푸이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만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주사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사변이라고 하면 무력으로 타국이 어떤 나라의 어떤 특정 사건을 일으키거나 다수가 죽은 사건을 보통 이렇게 가리키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을미사변이라는 게 또 있기도 했고요. 이 만주사변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게 중국 내에서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랄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 사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초토화시키고 이 만주의 괴뢰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중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죠. 이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막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며 물건이며 뭐며 여러 가지를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결정타로 태평양 전쟁이 있죠. 여기서는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사람과 물자를 아주 꼭꼭 짜가지고 가져갔었던 큰
사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배경. 자, 목적은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 기지죠. 물건과 사람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썼고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내는 중간 기지로 또 씁니다. 그러려면 조선인의 어떤 마인드가 남아있으면 곤란한 거죠. 천황을 위해서,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침략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너희들은 천황의 신민이다. 황국의 신민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합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지워버리는 작업이에요. 한국인을 일본 왕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내선일체라는 게 있죠. 내선일체. 일본을 내지라 그래요. 안쪽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내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이런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말로 일선동조라고 해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조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주지시키려고 했고요. 이런 걸 외우게 해요. 황국 신민서사라는 게 있어요.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황국 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이렇게 뭐 외우는 암기하는 기도문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뭐 지금 우리는 쓰지 않는 아까도 천황이라고 잠깐 얘기했지만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뇌 당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 장면이 지금 자료 사진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사참배를 시키죠. 신사참배. 이건 지금도 우리하고 일본과의 사이에서 종종 불거지는 문제인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 그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를 세워요. 그리고 강제로 거기다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옛날에 문제가 됐었죠.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쪽에서는 전쟁 영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의 핵심 인물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범죄자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전쟁 범죄자들인데 거기선 영웅화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제 분쟁으로 막 진행이 됐었죠. 그런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를 한국인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조상들도 아닌 전쟁의 영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참배를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창씨개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창씨개명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료가 있어요. 나의 이름을 잃게 되는구나. 우리들 모두 이름을 잃게 되는구나.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등록해야 했다. 새 이름은 귀에 낯설게 들렸다. 일본어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민족 말살, 민족성을 말 그대로 말살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고등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유학을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그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시죠? 윤동주라는 시인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합니다. 히로누마 도우주라는 이름으로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는데 이 창씨개명을 하고 나서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회록이라는 시를 또 쓰게 되는 발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통제가 들어갑니다.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지금 있죠. 조선어를 필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여기 조선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죠. 보통 우리가 우리말 배우는 거 국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국어는 일본어가 국어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조선어라고 하는 걸 모국어인데도 제2외국어처럼 선택 과목으로 바꿨고 국민학교령이 있어요. 소학교의 명칭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름 바꾸는 건데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변경한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오다가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뭐 조선 총독부도 철거하고 그때 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대에 와서야 이 잔재가 청산이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버전이에요. 마지막 버전은 그냥 우리말과 우리 역사 과목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의 국어랑 국사는 일본어랑 일본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걸로 바꾸고요. 독립운동 당연히 엄청 탄압했겠죠.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일본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주 강력한 법들이 추가로 생기게 돼요. 조선 사상범까지는 똑같습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먼저입니다. 보호하고 관찰하는 건 지켜보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거고요. 몇 년 뒤에 만들어진 예방구금령은 뭐냐면 요주의 인물이 있어요. 이 요주의 인물이 있으면 아직 뭘 안 했습니다. 아직 뭘 안 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죄를 지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너는 나가면 분명히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방구금이 뭐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구금을 한다는 거죠. 재판 없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예방구금령이라는 정말 요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요 41년도에 제정이 되게 되고요. 1941년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해입니다. 그러니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 거죠. 이 전쟁에 일본은 사활을 걸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 봐주지도 않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쓰는 신문 다 탄압하고 폐지시켜버립니다. 정간시켜버리고 말 그대로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쭉 치러지고 있어요. 자, 경제수탈. 여기에 경제수탈은 1930년대의 경제수탈은 다 전쟁 물자 동원이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좀 수월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이라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생뚱맞죠. 갑자기 농촌을 진흥한다고 하니까. 경제공황은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어요. 일본에도 여파가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농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소작쟁이가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났는데 이름만 있는 뭔가 법을 제정한 것도 있기는 해요.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 조선 농지령이라는 거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 큰 효과는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를 원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한계점, 농촌진흥운동이 뭐냐. 농촌을 진흥시키고 소작농을 지켜준다라는 걸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조선인 농민들의 반발을 좀 무마하고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당근이었어요. 회유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였죠. 제일 핵심은 병참기지화입니다. 이 경제수탈을 한마디로 말하면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과 병참기지화는 묶여 있습니다. 중일전쟁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 수행에 관련된 시기가 이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이제 한 단어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를 전쟁 물자 생산하는 기지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부르는 건데 한반도 북부 지역에 북한 지역에 있죠. 그쪽에는 석탄이나 철이 좀 많아요.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군수 산업을 크게 육성을 시킵니다. 물론 전부 다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려는 목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드디어 발발하기 시작하는데 중일전쟁 1937년입니다. 중일전쟁 발발한 이후로 일본의 침략전쟁이 아주 드러내놓고 본격화가 되는데 사실 일본이 정말 목적으로 했었던 거는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조선을 먹는 거는 그냥 단계였을 뿐입니다. 우리를 그냥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수탈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거고 우리를 사뿐히 밟고 들어가서 대륙을 진출하고 대륙을 차지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크게 성공했다면 조금 더 큰 꿈을 꾸어서 유럽, 서구 유럽을 다 제패하겠다 이런 꿈을 또 꿨겠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일본의 제국주의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파악을 못한 것도 있지만 중일전쟁 이후로는 어느 정도 얻어간 것도 있어요. 얻어간 것도 있어서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전쟁에 집착했었던 이유가 그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전쟁에 집착했었던 이유가 그 옛날에 청일전쟁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건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때 정말 막대한 배상금을 받거든요. 돈을 보통 뜯어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뜯어내서 이거를 가지고 경제를 심지어 일본 경제를 부흥시켰고 여기 과정에서 얻어낸 식민지들 가지고 굉장한 어떤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쌓아 올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언제 홀랑 까먹냐면 그 러일 전쟁 때 홀라당 탔어요.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그걸 뭐 이겼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사망자가 일본 쪽이 러시아보다 3배 이상이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그냥 청일 전쟁 때 벌었던 돈 여기서 그냥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썼습니다. 전쟁 돈으로 전부 소모하고 심지어 그 러일 전쟁 이후에는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전쟁 배상금도 얻은 게 없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통치권을 인정을 받고 식민지화 시키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우리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생산시키기 위해서는 재반 투입이 기초 투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장 일본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입지도 좁아지는 데다가 경제 공황까지 터지니까 그야말로 좀 긴급했던 거죠.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은 이 정도의 어려움과 경제력을 타개할 방법은 전쟁이죠. 전쟁 배상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뒤로는 중국의 침략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중일전쟁 직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바로 1년 뒤네요. 1938년에 조선의 인력과 물자 수탈을 아주 대놓고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 기출사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국가총동원법. 이 정부는 일본이겠죠?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이건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겁니다. 총동원 업무라고 하는 건. 물자 생산, 수리, 배급, 양도,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등등등등 명령할 수 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동원법을 제정해가지고 인력과 물자를 마음대로 수탈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 가져갔느냐? 물적 수탈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했었죠. 이거 다시 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해서 군량을 확보합니다. 전쟁할 거니까 군인들이 먹을 쌀 필요하겠죠? 군량미 확보 필요해요. 요것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 다시 하고요. 공출까지 합니다. 이게 원하는 만큼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으니까 공출이 뭐예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물자나 식량을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공출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뺏어갑니다. 별걸 다 뺏어가죠. 그리고 추가로 금속류 회수령이 있습니다.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우리나라 집집마다 가가호호 가서 농기구하고 녹그릇을 가져가서 금속 물품을 전부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총알을 만드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 통제를 해요. 식량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배급을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 배급되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인적 수탈도 중요한 문제로 많이 거론되죠. 징병, 육군특별지원병제. 너네 조선인도 일본인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군인이 될 수 있단다라는 법을 정해요. 누가 가고 싶었겠냐마는. 그리고 학도지원병제, 이거 학생들 끌고 가려고 한 거고요. 일단 총만 잡을 수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징병제, 대놓고 군인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는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병제 실시되는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었던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많이 죽었죠. 그리고 징용은 노동력 때문에 사람들을 징발해 가는 건데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걸 아주 대놓고 제정을 해서 공사하는 거 그리고 광산 같은 데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닥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여성도 들어가 있어요. 여자 정신근로령이라는 게 있어요.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해서 뭐 총알 만들고 뭐 만들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강제로 끌고 가서 정말 이 문제가 우리가 아직 제일 해결이 안 된 거죠. 뭐 원하지 않는데 거의 인신매매였다고 보시면 돼요. 인신매매해서 약간 사창가의 여성처럼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납치된 사람, 돈 벌러 가게 해줄게 하고 그냥 속여서 데리고 온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에 대한 뭐 말끔한 사과가 없었죠. 여전히 이 위안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돈 벌러 자기들이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몇 분 없긴 하지만 이게 대단한 어떤 공분을 사게 되죠. 죄송하다라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때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와 위안부 행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이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우리나라처럼 인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맞는 말이겠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분쟁 중에 하나고 이 위안부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청하는 어떤 집회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의 수요 집회가 아직도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역사 분쟁으로 비화됐죠. 네, 중일전쟁 이후의 경제 수탈 부분, 강제로 징병되는 거, 그리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는 노그릇까지 가져가는 공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 지금 민족 말살 플러스 병참 기지화 정책이 아주 차곡차곡 진행되는 거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황국 신민서사가 있네요. 황국 신민서사. 박땡양, 게이조 히데오, 학업 성적표의 창씨 개명의 흔적. 네, 창씨 개명과 황국 신민서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을 조사한다. 답이 바로 앞에 나오죠. 나머지 것들 보면 조선 형평사의 설립 취지를 살펴본다. 우선 이 민족 말살 통치보다 이전 시기고요. 1920년대니까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 사회적인 차별을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신분 운동입니다. 신분 해방 운동에 가깝죠. 이거는 조선 형평사,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백정의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자라는 운동이에요. 교육 입국 조서의 발표 배경을 파악한다. 이제 요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 학교 생기고 교사 육성하고 하는 사업들 생기죠.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더 앞선 시기에 있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알아본다. 이건 일제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아주 초창기에 우리나라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직전에 만들어진 이 수탈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당시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수많은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한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징병제에 총알바지로 내몰린 청년들, 위안부, 인권 유린당한 여성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큐에 나오는 것 중에서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1번이 답이네요. 왜 1번이 답일까요? 이거 조선 태형령이죠.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무단 통치기에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지금 배경이 맞지가 않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청년 볼 수 있겠죠. 공출로 가마솥을 빼앗기는 농민도 해당 사항이 있죠.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치 시기에, 말살 통치 시기에 했던 어떤 수탈의 모습들 지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 1번. 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3번 보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의 일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블라블라블라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여기 지금 딱 힌트가 나오죠. 국가 총동원상 제국 시민을 징용해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뭐 명령을 할 수 있다. 네, 국가 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국가 총동원법 1938년에 제정했었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맞죠? 징병제 실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일전쟁이 발발해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죠. 태평양 전쟁.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징병제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징병제를 실시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끌고 갑니다. 군인이라기보다 총알바지에 가깝죠. 1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 조선 태영령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가 되겠죠. 토지조사령도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1910년대 무단통치기 거라는 거 같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황국 신민 서사가 새겨진 이 전시물은 일제 침략상을 고발하기 위해 쓰러뜨린 채로 홀대 전시 중입니다. 되게 재밌는 전시 방식이에요. 일부러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홀대한다란 말이 있죠. 함부로 대하고 이제 낮춰서 대우를 한다는 건데 원래는 서 있었던 비석을 일부러 쓰러뜨려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홀대 전시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주로 이런 거를 해요. 교육적인 목적에서. 일제 침략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쓰러뜨린 채로 전시하는 거는 일제는 황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고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는 등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정치 시기겠죠? 네, 골라보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치. 우선은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요거는 본격적인 전쟁 시기로 접어드는 193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1930년대고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황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의 신민으로서 종사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시기로 골라주면 되겠는데 우선은 1910년대하고 20년대는 지울게요. 20년대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국가총동원법 같은 거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거를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일전쟁이 발발을 한 직후로 이거를 봐야 되겠죠.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요 사이에 총동원법 제정이 있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족 말살을 하면서 병참 기지와 정책을 같이 가져갔었던 시점이겠죠. 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민족 말살 통치 시기 4번으로 보겠고요. 요거가 대전에 한밭 교육박물관인가? 거기에 앞마당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황국 신민서사 지주라고 하는 신민서사를 암송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비석인데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곳곳에 세웠겠죠. 근데 발견되는 장소마다 이런 식의 전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방식의 전시가 진행되기도 한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3번 주제 볼게요. 그러면 1930년대 이후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땠는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우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우선 1930년대가 되면 일단 우리가 192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친일파들이 많이 육성이 돼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밀정. 그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맡았던 일이 경무국장 일이었는데 밀정을 걸러내는 일이었어요. 조선인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밀정이라고 해요. 가장 위험하죠. 가장 위험하죠. 일단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192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흔들리게 되고 대표적으로 임시정부도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 선출됐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그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를 좀 위임 통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런 거를 요구를 제안을 했었다라는 게 또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서 내부에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임시정부 떠나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내부 분란을 원했었던 거가 1920년대에 일본이 하려고 했었던 일이죠.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임시정부 내부의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렵고 환경이 아무래도 어려워지게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독립운동에 다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1930년대에 김구 선생님이 만드는 단체가 한인애국단입니다. 상해에서 조직이 되게 되고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를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결렬이 돼요. 없애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하게 임시정부는 있어야 됩니다.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애매하게 끝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침체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필요해. 임시정부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어. 이 임시정부 지금 살아있어. 너희들이 관심을 줘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의거의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열투쟁에 유사한 의거 방식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주요 단원으로 1호 단원이었던 이봉창 의사가 있습니다.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무려 일본 이름만 3개인 사람이어서 처음에 이분이 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의심을 했다라고 나와요. 오로지 김구 선생만 이분을 믿었다고 하죠. 이 이봉창이라는 분은 좀 특이한데요. 아예 그냥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되게 애썼던 시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디서도 자기는 이 조선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는 되게 젊은 나이에 또 이 한인애국단 하려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제 진정한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무려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는 대범한 의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일단 마차가 5대가 왔고요. 어디에 일왕이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봉창의 의거 당시에 그 당시에 중국 신문이 안타깝게도 일본 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바로 이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대다수 엄청난 숫자의 이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 반일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또 여기에 보복을 한답시고 어떻게 했느냐? 너네 감히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지? 그래서 중국의 상해를 공격해서 억지로 점령을 합니다. 상해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 뒤에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윤봉길의 의거가 따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열린 일본 왕 생일 축하 이 행사하고 상하이 지금 점령했잖아요. 요거 축하 행사에서 참여를 해서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장군과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을 했었죠. 같은 해에 일어나는데 일본이 여기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사주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냐. 윤봉길도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고요. 이봉창도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해요.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서 임시정부가 더 이상 상해 지역에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고단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윤봉길 의사에 대한 내용도 여기 한번 보고 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윤봉길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지다. 김구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자기 시계하고 김구 선생님 시계하고 바꾼 걸로 유명하죠. 그게 유품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내 시계는 이제 의거하기 1시간 전이니까 요것밖에 쓸 수가 없는데 내게 더 비싼 거니까 바꿉시다 해가지고 시계를 바꾸었다라는 에피소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윤봉길의 의거는 꽤 성공을 해서 실제로는 많은 핵심 인물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투쟁 방식도 이제 무장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주와 간도 지역의 저 윗동네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군대를 육성을 하고 여러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자, 무장 투쟁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배경은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킵니다.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니까 만주의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중국군은 이제 목표가 같아요. 일본을 무찌른다라는 목적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군대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군대가 없진 않았습니다. 한국 독립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된 한국 독립군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정통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지청천 장군이 여기서도 활약을 합니다. 총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인데
이 북쪽 만주 일대에서 중국군하고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이 전투가 지역이 자주 언급이 돼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청천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빠지고 나서는 세력이 조금 약해지게 되지만 이 지청천 장군이 처음에는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 광복군에도 사령관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겠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에 볼게요. 자료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중국 군대랑 연합을 해서 전투를 했는지 사료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군대가 조선혁명군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조선, 대한 이런 이름이 진짜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 어디 외우는 왕도 같은 건 없고 이거야말로 한 장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좀 자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총사령관으로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혁명당이라는 당 산하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느 당 밑에 들어가 있고 어느 당 밑에 들어가 있고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은 암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선혁명군은 남쪽의 만주 일대에서 중국 의영군과 또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지명이죠. 요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료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보고 조선의용대가 또 있어요. 이름 복잡하죠? 김원봉이 조직한 겁니다.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이었죠?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의용대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설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김원봉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대요. 1938년에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국 내부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 사람 무장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에 대한 어떤 심리전이나 뒤쪽의 공작 활동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하려고 나중에 좀 개편돼요. 중국의 화북 지역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조선의용대 플러스 화북지대, 그 이름 그대로 붙이면 돼요. 조선의용대가 화북 지역으로 가가지고 확장됐다라 그래서 요 화북지대라는 단어만 들어갑니다. 요거를 만들고 김원봉은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가 일부가 그 화북지대로 갔어요. 그리고 김원봉하고 남은 세력이 우리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광복군이 전력이 갑자기 쑥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도 군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게 한국 광복군이에요. 우리의 정식, 임시긴 하지만 정식 군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 장군과 김구를 중심으로 마지막 공간이었던 충칭에서 이 창설을 하죠. 그리고 통합이 되는 게 일본군한테서 도망친 우리나라 학도병하고 또 김원봉이 이끄는 바로 위에 나왔었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전력이 좀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서 1944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나니까 우리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너네 다 격파시킬 거야 라는 내용의 대일 선전 포고문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도 도와준다라는 조건 하에 영국 군대의 요청으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투입이 되어서 전선에서 포로를 신문하거나 암호문을 번역하는 일을 담당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계획을 많이 했던 게 국내 진공작전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전략정보국이라는 곳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미 군사훈련을 다 마친 상태였다는 거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이거를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핵을 맞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실시를 해서 요것도 국내 진공작전도 아예 그냥 개시를 못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광복이 뿅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를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윤봉길은 가에 가입해서 블라블라블라 3.15 상하이 홈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서 독립의지를 알렸다. 윤봉길에 대한 내용이죠. 이 사람이 활동한 단체는 맞습니다. 한인 애국단이 되겠죠. 4번 한인 애국단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의 단체고요. 중광단은
나철이 만들었었던 대종교에 들어가 있었던 단체입니다. 나중에 북로군 정서가 되는 단체이고 대한광복회는 여기랑 관계없죠. 1915년에 대구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이거는. 자, 2번에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대전자령 전투에서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전투에 앞서서 지청천 장군은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사기를 북돋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주에서 전해진 승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했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연합을 하나요? 만주에서 뭔 일이 터지고 나서.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럼 만주사변 발발 저는 다 지우고요. 중일전쟁 이전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일전쟁 이전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병참 기지로 먼저 만든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그 뒤에 태평양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만주사변에 직후면서 중일전쟁 이전으로 시기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죠. 다. 자, 넘겨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오른 것은 김원봉 등이 창설했대요. 힌트 1번. 중국의 지원도 받았고요. 중국의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국 사람 무장부대. 이게 좀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개편됩니다. 일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거를 화북지역에 있는 특정한 군대가 되고 나머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김원봉이랑 같이. 네, 요거는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조선의용대. 나머지 것들은 여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인데 우리가 등한시하는 우리의 정식 군대가 있죠.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전명은 독수리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공작이 시작되었다. OSS가 합작한 국내 진공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이 있었는데 요거를 뮤지컬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이 된 거는 이건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있었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거는 김원봉의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창설되었다. 네, 요게 한국 광복군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영릉가라는 지명은 다른 거랑 좀 연결해줘야 되는데 중국과 연합작전을 벌인 장소입니다. 조선혁명군이라고 또 나와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팽배했었던 사회적인 사상의 특징이 뭔지를 좀 기억하시면은 왜 이렇게 혁명이니 의용이니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지는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창설됐었던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주제 44번으로 일제강점기 이제 문화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사 연구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사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니까 우리 민족성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우리 거, 우리 역사, 우리 인물 여기에 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민족주의 사학의 활동의 내용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역사는 다른 나라가 끌고 와줘가지고 발전한 게 아니야.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왔어. 라는 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의 목적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이 중요로 하는 거는 국혼이에요. 민족 역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우리의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다. 국가의 영혼이 서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통사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한국통사는요. 통사 공부하다 할 때 그 통자가 아니고요. 정말 막 비통하다, 애통하다 할 때 그 통입니다. 일제 침략 과정을 다룬 역사책이어서 통사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혼이라고 하는 매우 애매한 정신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만들었어요. 독립운동의 투쟁 과정 정리했고요. 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신채호죠.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심 많아요. 왜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이래 해결을 했었지. 요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책이 다 중요한 책이네요. 독사실론, 조선상고사, 조선혁명 선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보는 실론은 연재를 했던 거고 조선상고사는 왜 고대사를 정리할까요?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를 말을 해줘서 이렇게 역사가 유구한 민족이야 라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역사운동 있죠. 조선학. 다산 정약용 선생의 99주기 서거일을 맞이해서 여유당전서라는 책을 다시 만들게 되고 주요 인물로 조선학에서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등등이 나와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은 한국의 역사, 문화, 독자성, 주체성 체크한다라는 거죠. 우리 거 중요시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민족 말살하잖아요. 우리 민족성 말살되지 않게 하려고 반대되는 활동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사회경제사학,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라 그러죠?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역사 발전의 힘은 이 어떤 물질적인 거를 생산해내는 능력과 그거와의 관계의 변화가 어떠냐를 놓고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좀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건 독립운동이라기보다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독립을 지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라는 것도 이 특정한 어떤 사상에 기대 가지고 좀 보면서 독립운동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백남훈이 있습니다. 식민사학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한도 끝도 없이 왜곡하고 비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얘기하는 정체성론에 반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책을 저술을 했던 사람이 백남훈 선생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왕조 교체가 있었는데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이 그냥 다 똑같아 라고 한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것들로 보여줍니다. 네, 국어 연구가 있습니다. 국어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말을 연구하는 건 역사가 되게 길어요. 이 대한제국 시기에도 한글 연구기관으로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주시경이나 지서경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장소에 정통성을 계승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활동을 보면은 한글의 기념날 정합니다. 지금 한글날이죠. 각야날을 제정하고 한글 잡지를 발행하고요. 강연회하고 강습회를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려는 거를 합니다.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조선어 학회예요. 우리말을 지키려고 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어떤 회원으로 이극로, 최현배, 이윤재 등이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한글 교재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강연회를 개최해서 한글을 보급을 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 제정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거 따르고 있죠. 그리고 외래어 통일안을 제정을 한 것으로도 큰 업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다 모아서 사전 만들려고 했어요.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를 했는데 탄압을 받죠. 이 조선말 큰 사전은 편찬하지는 못하고 그 창고에다가 보관된 상태로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발견이 되게 되고요. 서울역에 오래된 창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이 됐죠. 자, 일제가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에 관련된 단체로 간주를 하고 이 회원들을 대거 체포해서 투옥시킨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광복이 되기 한 3년쯤 되기 전에 시점에 벌어진 일이네요. 자, 조선말 큰사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문화활동 보겠습니다. 종교활동이 있는데 우리는 민족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천도교가 있죠. 손병희, 동학의 세 번째 교주입니다.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로 이어지고요. 그 종교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죠. 3.1운동을 주도했고요. 3.1운동을 주도했고 방정환이라는 분이 이분의 그 사위예요. 사위. 손병희의 사위로 들어가 있어서
그 방정환도 소년회도 여기랑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방정환 중심의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 정했고 잡지를 발간을 한다. 여기선 또 기관지로 만세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만세보. 그리고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책도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좀 업적이 많으니까 요거 좀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단군을 모시는 나철의 대종교가 있어요. 이 대종교는 특이하게도 중광단이라는 이름의 무장단체를 좀 만들고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 군정서로 개편이 되면서 청산리 전투에서도 공을 세우는 집단이 되겠죠. 자,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 만해 한용운 아시죠? 한용운을 주도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사찰령 금지하겠다라는 운동을 전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 중에 하나인데 개신교, 교회죠, 교회. 국권 피탈 전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 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고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학당 같은 경우도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외국 여성 선교사가 보고서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천주교. 천주교는 만주에서 항일 무장단체인 의민단을 조직을 해서 무장투쟁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천주교. 그러니까 종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원불교, 지금도 있잖아요. 원불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화활동 보겠습니다. 이육사란 분이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절정, 광야 이런 책들이 있었죠.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의열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선주로 많이 나와요. 이분의 활동 중에서. 그리고 광야, 절정 등의 작품을 남겼고요. 윤동주도 나옵니다.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어가서 갇혀서 2번 다시 나오지 못했고요. 이분의 시집은 다 유고 시집이 되겠습니다. 자, 심훈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시 그날이 오면과 소설 상록수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은 승려면서 독립운동가고 저항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예술과 체육활동인데요. 나운규라는 분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으로는 토월회라는 게 있었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사건이 또 있네요. 여기 우리 동메달 딴 선수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화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제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대표 성격이 뭔지를 보셔야 되고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좁은 시기의 일제강점기였지만 시대를 크게 특징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네, 지금 본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게 한두 문제 정도씩은 항상 나오거든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모든 별 탐구 주제 정하기, 독립운동가 심층 탐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의 사상 변화와 독립운동을 탐구해보는 게 어떨까? 찬성이야. 그는 여기 힌트 나오네요. 독사, 신론, 조선 상고사 등을 저술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어.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지. 요거 좀 특이한 거지만 우린 이미 가운데에서 이 힌트를 보고 이 사람이 신채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채호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맞습니다. 이거를 집필을 해서 이게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강령으로 활용이 됐었죠. 여기 1번 신채호가 의열단의 강령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부탁으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강령으로 전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쫓아내고 독립하기 위한 민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혁명해야 돼라는 거가 여기에 쓰여 있다라고 하죠.
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거는 김규식이라는 분입니다. 김규식이라는 분이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한 거는 그 하와이 쪽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죠. 박용만.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이제 이극로, 최현배, 이 조선어 학회랑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오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든 원고입니다. 큰사전이라고 나오네요. 큰사전. 이 단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산업을 주도했었던 곳은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조선어 학회. 자, 넘겨서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천도교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학을 계승했습니다.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어요. 자, 이 천도교에 대한 추가적인 거 할게요.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어요. 이 맞는 얘기네요. 어린이날. 왜냐면 천도교 안쪽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고 그 주도 아래에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어린이날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답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한 거는 개신교 선교사였던 외국인 미국 여성이었던 스크랜튼 부인이 하는 거죠. 지금도 정동에 이화여자 고등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회를 결성했다. 나철과 오기호 등등등이 만드는 건데 나철은 대종교를 만들어서 창시하는 사람이죠.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겠어요.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 시인인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당시에 그의 수임 번호를 따서 호를 지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 광야라는 게 대표시고요. 수감 번호 264.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호처럼 264라고 쓴 분이 있습니다. 264. 정답은 3번이고요.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64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도 파트가 좀 방대했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문화 파트나 독립운동가 파트까지 여러 파트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문제를 기출문제들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